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말수가 적고 눈빛이 총명한 며느리 이솔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젊은 나이에 혼인을 하여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 이노이는 마을에서도 이름난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관가의 아전으로 일했던 그는 그래도 능하고 사람들 사이에 위세가 있었지만 성장은 까다롭고 권위적이었어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둘을 키웠지요. 큰아들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고 둘째 아들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이솔의 남편은 바로 그 둘째 아들이었지요. 이솔은 시어머니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림을 도맡았고 조용히 일만 하며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원망도 없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요.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는 참 착한 며느리야 하고 말하곤 했지요. 그러나 그런 며느리를 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은 조금 달랐어요. 어느 날 밤 이노이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이솔을 불렀어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신지요? 이솔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노이는 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구나. 이 병이 생각보다 깊어. 이솔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오래 사셔야지요. 이노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건 내 지난 날의 흔적이란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도 없지. 아들놈들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족 누구도 이 상자에 대해서는 모른단다. 이솔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엇이 들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노이는 시선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돈이다. 젊은 날 내 손에 들어왔으나 정당하지 않았던 돈들이다. 그땐 나도 어리석었지. 잊었다 생각했건만 이렇게 아프고 보니 다시 생각이 돌아오더구나. 이솔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노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에게 이걸 맡기고 싶다.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이유는 네 입이 무겁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나를 돌보아 주거라. 내 아들에게조차도 말해서는 절대 아니 되느니라.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이솔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하지만 병세가 있으시다면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노인이 말하였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며느리인 너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약속해 줄 수 있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지킬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이솔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함을 조심스레 내려다보았어요. 그녀는 혼잣말로 나지게 중얼거렸지요. 부끄러운 돈이라.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으면 자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며느리인 나에게 부탁하시는 걸까? 다음 날부터 이솔은 전보다 말을 더욱 아꼈어요. 그리고 더욱 시아버지를 돌보았지요. 조심스럽고 더욱 정성스레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데우고 약초를 다렸어요.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갔지요. 요즘 저 계집이 사랑채를 들락거리는 게 잦다지? 큰며느리 송씨가 부엌 일을 돕던 안악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방에 드나들다니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날 사랑채 앞을 지나가던 큰아들이 아버지와 둘째 며느리 사이에 낮은 대화를 듣고는 얼굴을 굳혔어요. 여보,
아버지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아요. 저도 눈치챘어요. 틈만 나면 드나들더라고요. 정말 수상하다니까요. 며칠 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자리였어요. 큰 며느리는 일부러 숟가락을 내려놓고 둘째 며느리를 향해 물었어요. 아가씨, 요즘 사랑채엔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가세요? 이솔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아버님께서 제 손을 익숙해 하셔서 별일은 아닙니다. 그 말에 식구들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송 씨는 눈썹을 치켜세우고 코웃음을 쳤고 큰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요? 손이라 참 편하셨겠네요. 큰며느리는 억지 웃음을 눌러 삼키는 듯 말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그날 이후 이솔을 향한 식구들의 눈길은 차가워졌어요. 은근히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남편조차도 이솔의 얼굴을 외면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이솔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이건 내가 지키기로 한 일이야. 아버님의 마음을 지켜드려야 해. 얼마 후 이웃마을 유지의 팔순잔치가 열려 온 집안이 초대되었어요. 이솔은 시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어 집을 지켰지요. 아버지는 안 나가시나요? 그래, 나는 집에서 며느리와 할 일이 있단다. 식구들은 이솔을 한번 쏘아보고는 팔순자치로 길을 나섰지요. 다들 가고 너만 남았구나. 아버님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지요. 이노이는 이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했어요.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나도 들었단다. 전부 다 내 탓이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것도 말 못하게 만든 것도 말이야. 이솔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맡겨주신 일을 잘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떠돌던 소문은 점점 자극적인 말들로 바뀌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 며느리 밤마다 시아버지 방을 들락거린다더라. 서로 무슨 말들을 그리 속삭이는 걸까? 이야기는 점차 험해졌고 어느새 불미스러운 사이라는 흉흉한 말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부엌 안악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장날이면 장터 한구석에서도 이솔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렸어요. 이솔이라는 그 며느리 말이야. 밤마다 그렇게 손을 잡는다며? 어찌 그리 끈덕지게 매달리나 몰라. 그 집 부인이 일찍 죽었다지? 말동무라도 필요한 걸까?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남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솔은 약솥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가던 중 방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장면을 남편이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은 술 기운에 짧게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알고는 있소? 이솔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스느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해명이라도 좀 해보시오. 왜 밤늦게까지 방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들이지도 않는 거요? 설마 정말 더러운 사이라도 되는 것이요? 이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큰며느리가 들끓는 얼굴로 숟가락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제는 도를 넘었어요. 대체 아버님 방에 왜 그리 들락거립니까? 왜 그렇게까지 방을 매일 지키고 도대체 방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다른 사람은 들이지도 않는 겁니까? 그 순간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 이노인이 힘겹게 문을 열고 나왔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팠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만들 하거라.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이노인은 문기둥에 기대어 선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부탁한 일이다.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다.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어요.
큰며느리가 이를 악문 채 말했어요. 도대체 낮이고 밤이고 상의할 일이 그렇게나 많은 것입니까? 정말 믿음이 가네요, 아버님. 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날 가족들은 힘겹고 얼굴이 창백한 이 노인을 보고 아픈 것을 눈치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눈에는 이 노인의 힘겨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 이솔과의 왠지 불미스러워 보이는 관계만이 보였지요. 이솔은 조용히 그를 씻기고 마지막 약 한 그릇을 끓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곁에 없던 새벽녘, 이 노인은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어요. 이솔은 손을 모은 채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나무함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방 밖에는 아직도 비난의 눈초리가 가득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등을 돌린 채 그 함을 내려다보았어요.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 이솔은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불미스러운 여자, 필요 없으니 이제 나가시오.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아. 당신과 내 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사실이 난 미쳐 돌아버리겠어. 누구 하나 잡아 끄는 손길도 한마디 따뜻한 말도 없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겼고 방바닥에 남은 흔적 하나까지 손수 닦은 뒤 뒷마루를 내려섰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통쾌해하였어요. 꼴 좋다. 그 나이에 남편이 있는 집에서 대범하게 지 시아버지를 꼬셨어. 아이고 흉측해라. 며칠 뒤 가족들에게 유언장이 전해졌어요. 그러자 첫째 며느리 송씨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이야기하였지요. 정말로 전부 다 줬다고요? 그 계집한테? 네, 토지도 은화도 전부 이솔이라는 자에게 넘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요. 관청에서 나온 사람이 말하였지요. 그러자 첫째 아들이 말하였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지가 왜? 큰며느리 송씨는 식탁을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아가씨한테 푹 빠져서 재산을 다 준 거라니까요. 둘째 아들도 소리쳤어요. 혹시 집에 더 숨겨둔 돈이 있는 거 아닐까? 정말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을 리가 없잖아. 그러자 첫째 아들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 네가 제일 수상해. 그 잘나신 둘째 땡 남편이잖아. 어머, 그러게요. 유일하게 아가씨와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그래, 맞아. 혹시 둘이 짜고 유산을 어디 숨긴 거 아니야? 아, 어쩐지 유산 얘기 처음에 다 같이 들었을 때 둘째 도련님만 그렇게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식구들은 남편을 매일같이 노려보며 말을 항상 쏘아붙였어요. 그렇게 조용히 굴더니 설마 너 이미 네 아내한테 몫을 받은 거 아니냐?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 여자 혼자 받은 거라고. 나도 똑같이 놀랐다고. 한편 이솔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허름한 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낮에는 풀을 뽑고 밤에는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방 한켠 장롱 위에는 그 나무함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요. 한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따금 바라볼 때마다 가슴속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 되어 나무를 팔러 나간 이솔은 우연히 노인 하나와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멈췄고 이솔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혹시 그쪽이 예전에 경상도 도원골 양반댁 따님이 아니신가요? 이솔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내가 그댁 아버님을 잘 압니다요. 참 곱고 바른 분이셨지요. 네,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밤중에 이 노인 영감이 찾아왔었지요. 둘이 마당에서 한참이나 다투셨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약조는 너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이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귓가에 깊이 박혔고 오래전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리던 그 말과 정확히 겹쳤어요. 그 순간 이솔은 걸음을 멈췄고 두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어요. 그날 밤 이솔은 처음으로 나무함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편지는 아직 펼치지 않은 채 그대로 무릎 위에 놓아두었어요. 한편 남편의 집은 며느리 하나 떠났을 뿐인데 집안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유산이 이솔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만 남겼어요. 큰며느리 송씨는 부엌에 있던 냄비 뚜껑을 세게 내리치며 중얼거렸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더라니. 결국 저 계집한테 다 넘긴 거였다 이 말이지? 그런데 둘째 도련님이 아무것도 안 받았을 리 없어. 남편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어요. 말없이 넘어가려 했지만 쏟아지는 눈초리와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사실은 너도 그년한테 재산 몰래 받은 거 아니야? 다 그년 앞으로 넘어간 거 네가 놓은 거지? 배신자 같은 자식. 네가 감히 그년이랑 짜고서 나를 속여? 날마다 이어지는 박대 속에서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술 기운이 오른 어느 날 밤 그는 독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차라리 죽여버려야겠어. 아버지를 유혹하고 집안을 망쳐놓고 결국은 모든 걸 가져간 그 여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말 거야. 다음날 새벽 그는 말도 없이 칼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이대로는 견딜 수 없었지요. 이솔이 떠난 뒤 처음으로 그는 혼자서 이솔의 거처를 수소문에 나섰어요. 그 시각 이솔은 촛불 하나 켠 방에서 오래 미뤄둔 나무함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꺼내 들었지요. 종이를 펼친 순간 오래된 먹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눈앞엔 단정한 글씨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날이 너의 손에 이 종이가 닿는 날과 얼마나 멀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너희 아버지를 처음 본 건 내가 아직 벼슬길에 발도 들이기 전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준 사람이었지. 허나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 그날 밤 나는 약조를 저버리고 도망쳤단다. 그래서 너의 집이 망하게 되었지. 그리고 나는 그 대신 많은 돈과 지금의 이름과 자리를 얻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알아보았단다. 눈매, 말투, 걸음걸이까지 네가 그 사람의 딸이라는 걸. 이솔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지요. 약속은 꼭 지키면서 살아가거라. 아버지가 자주 하였던 말씀이었지요.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나는 사죄할 자격도 없다. 이 돈은 정당한 돈이 아니다. 원래 이 돈은 너의 아버지, 나의 오래된 벗에게 돌아갔어야 할 것이니 나는 너에게 맡긴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심이었다는 것만 기억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이솔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빛 아래 이솔의 손등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한편 칼을 들고 집을 나선 남편은 전날 밤 식구들의 눈초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아버지를 사로잡고 유산을 빼앗고 가족까지 무너뜨렸어. 내가 직접 찾아가 그년을 꼭 죽여야 해. 그는 계속해서 이솔의 거처를 수소문했어요. 주소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장터에서 장사를 하던 노인의 입에서 실마리를 얻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는 조용한 처자 하나. 저 골짜기 집에 혼자 산다더군. 산을 몇 번 넘고 개울을 따라 올라간 끝에 다다른 곳엔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는 분노에 찬 채 이를 악물고 문을 세차게 걷어찼어요. 나와! 어딨어? 낡은 문이 삐걱이며 반쯤 열렸고 그 틈 사이로 삭막한 방 안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솔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는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하하! 돈이 여기에 들어있나? 남편은 손을 떨며 봉투를 들었어요. 그런데 종이 안에는 돈이 아니라 이노인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지 않겠어요? 남편은 그 글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몇 장의 종이에 걸쳐 적힌 글씨는 오래 묵은 고백처럼 무거웠고 그는 마지막 줄까지 한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갔어요. 남편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이솔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침묵 속에 그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는지 그제야 알게 되었지요. 며칠 뒤 그는 마을로 돌아와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들고 온 이노인의 글이 마을 이장에게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지요. 편지는 조용히 시댁 식구들의 손을 거쳐 돌려졌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글을 읽은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어요. 첫째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한동안 식사조차 거르며 조용히 울었어요. 식구 중 누구 하나 먼저 이솔을 찾아 나서지 못했어요. 그녀를 믿지 않았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고 이제와 사과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지요. 이솔은 더 이상 그 집에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찾아간 이솔의 거처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해 가을 이솔은 부모님의 무덤 앞에 섰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단단했어요. 그녀는 고요한 산등성이에 선 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배신자이자 오랜 친구께서 사죄하셨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의 이름으로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